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성우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좌뇌, 우뇌, 또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전두엽은 중요하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대뇌에 있는 부분에 자뇌와 우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뇌는 자뇌와 우뇌, 그러니까는 대뇌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 척수, 또 대뇌 안에 있는 해마와 또 편도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각각의 신경세포와 또 뉴런 신호와 시냅스 활동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이런 생활 방식이 나타나고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게 되고 서로 간의 성격이 다르게 되고 운동 능력도 다르게 되고 예술성도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뇌만 가지고는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를 하는 게 기존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다 재구성해서 해주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보통 나눈 게 우뇌와 자뇌를 나눠 가지고 좌뇌형, 우뇌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좌뇌형이라고 좌뇌를 전부 다 쓰고 우뇌형이라고 우뇌를 전부 다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좌뇌형 인간이라고 좌뇌형 인간 두 명을 갖다 놓고 성격을 보면 또 달라요. 또 우뇌형 인간도 우뇌형 인간을 두 명 갖다 놓고 보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나누는 것보다는 기본 베이스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를 보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좌뇌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학습 습득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또 우뇌가 기본 베이스라면은 이런 예술성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렇다고 좌뇌형 사람들이라고 모든 학습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쟤는 좌뇌형인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성격이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를 보고 거기서 좌뇌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뇌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또 각각의 뇌세포랑 지능 단계는 얼마큼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간략하게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좌뇌형이니까 대충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쟤는 우뇌형이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깊숙이 사람들의 성격을 아는 거는 더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 성격을 한 30가지 이상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전문적으로 이 뇌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 성격 이런 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어렵고 일반인 정도면은 저 사람은 우뇌형 타입, 저 사람은 좌뇌형 타입 그래서 우뇌형 타입에 있는 성격들, 좌뇌형 타입에 있는 성격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 부분은 빼고 맞는 부분들만 찾아가지고 쟤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우뇌형 타입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좌뇌형 타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왜 우리 애는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애는 우뇌형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우뇌형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재능들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또 6세에서 7세 때까지는 우뇌가 성장을 하니까 이 시기에는 우뇌가 성장하는 동안 뭘 해주면 좋을까? 또 7세, 8세 이후에는 자뇌가 성장하니까 자뇌가 성장하는 동안은 뭘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약 10세에서 11세 정도 되면은 뇌가 굳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뇌 피질이 전체적으로 생기면서 IQ가 급상승되면서 올라가요. 이때는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아이가 이 나이 때 뭐에 더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거를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아이를 키울 때 양육할 때도 좋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편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와의 관계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자, 일단은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하는 게 잔해와 운해에 대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잔해만 많이 쓴다고 잔해형이 아니고 운해만 많이 쓴다고 운해형은 아닌데, 잔해와 운해 중에 선호도에 따라서 한쪽 걸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받는데 논리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상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논리와 상상은 상호 반대작용을 해요. 그래서 운해형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잔해형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너무 논리적인 사람들은 틀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운해형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학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술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예술성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에 많이 꽂히기 때문에 본인이 꽂힌 거 외에는 다른 거에 또 관심이 없고, 또 꽂힌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습득률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잔해와 운해가 뭘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은 잔해와 운해를 찾으면은 자주 보이는 그림일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운해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잔해예요. 운해에서 담당하는 게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은 2년 동안은 시냅스 작업을 하면서 운해에서 전반적으로 담당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엄마한테 물려받은 지능들이 또는 아버지한테 일부 물려받은 지능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맨 처음에 언어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단은 듣기 능력 때문에 이 언어에 관련된 걸 일단 운해에서 담당을 하고,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언어에 관련된 거를 좌뇌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모든 거를 좌뇌의 이름을 하고, 언어 능력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운해에서 담당을 하면서 2세부터 이 전두엽 부분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세부터 7세 때까지 운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모의 노출이나 경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뇌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해는 성장을 안 하냐? 잔해의 일부분만 성장을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약 7살에서 8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운해는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7세 때부터 잔해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잔해가 성장하는 동안 잔해의 판단과 사고력 이런 것들이 상승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 사고력 뭐라는 거, 이런 것들은 7살 전에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7살 넘어서 잔해가 성장한 이후부터 아이의 사고력이 증진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고력에 관련된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살 전에 나오는 이런 사고력이니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이때부터 해서 잔해가 성장하고 약 10살 때까지 잔해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잔해와 운해에 관련된 뇌의 지능은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성장을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전두엽, 그 다음부터 이 대뇌피질이 더 발달하면서 IQ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 부분을 보시면요, 이게 IQ 성장인데, 제가 말한 약 10살 정도에서 12살, 요때는 IQ가 100이 좀 안 되는 상태에, 요때 뇌 세포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뇌세포 성장이 안 한다는 것보다 뇌가 이제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다음부터 대뇌피질부터 해서 이것들이 발달하고 시냅스 신호들이 발달하면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이런 거미줄처럼 네트워크 작업을 하면서 IQ가 급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하는 거고, 더 많은 거를 알아들을 수 있고, 또 20살 넘어서부터
27살 정도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성장을 한 이후에 27살 정도 넘어서부터 IQ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성장을 안 한다는 내가 굳는 이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그동안 좌뇌와 우뇌가 성장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광폭적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게 27살까지 그거를 해요. 근데 이때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또 자기의 재능과 관계없는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IQ가 성장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때 꾸준히 노력하면은 IQ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의 뇌는 아까 봤던 대뇌에서는 좌뇌와 우뇌를 봤고, 이게 측면이에요. 측면에서 봤을 때 좌뇌와 우뇌 전부 다 해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범위가 전두엽이고, 그다음 위에 부분에 있는 게 두정엽이에요. 양쪽 옆에 있는 부분이 측두엽이고 맨 뒤에 있는 부분이 후두엽이에요. 이게 대뇌 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뇌랑 대뇌 피질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뇌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뇌 피질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각각의 뇌세포들이 전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명령 신호를 내리는 곳이 이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자, 중앙일보 사회에 나온 내용이에요. 뇌가 어떻게 발달하며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 미네소타대 의대의 뇌과학자인 김대식 박사는 어릴 때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하면 된다라고만 말을 했어요. 자, 머리 발달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하면 돼요. 이 학습이 공부하는 한글이나 영어 이런 학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과 만들기, 그리기 막 이런 걸 하면서 이런 학습을 하라는 소리예요. 경험 학습. 이걸 얘기하는 거지 학교 학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뇌 언어 능력은 12살이면 발달이 멈춰요. 12살이면은 한 5학년 정도 되죠. 12살 정도면은 발달이 멈추고, 또 부위별 기능 속속 늘어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어 능력이 12살이면 멈추는데 그거의 발달 가능성은 어휘력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요. 음식물을 오래 씹으면은 머리가 좋아져서 대뇌를 적절히 자극을 하고 두뇌를 쑥쑥 키워주는 음식 태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머리에 좋은 음식이 있고요, 머리에 나쁜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아인슈타인의 뇌 구조는 대뇌 피질은 얇았지만은 신경세포가 훨씬 빼곡했대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정보 전달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출생 시 인간의 뇌는 성인 뇌의 25% 정도인 350g 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작은 뇌가 생후 1년 만에 1000g 정도의 성장하며 10세 정도까지 빠르게 자라다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인 뇌 무게인 1300에서 1500g에 도달하게 돼요. 대뇌는 제가 지금 연구하는 대뇌예요. 대뇌는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방구는 뇌량, 그러니까는 좌뇌와 우뇌 사이에 연결 통로예요. 그게 있어야 우뇌에서 했던 거를 좌뇌로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량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뇌량이 끊기면은 우뇌로 받아들인 정보를 좌뇌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 행동을 하게 돼요. 또 좌뇌와 우뇌 사이에 서로 간에 정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력 체계를 이 뇌량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자, 손에는 좌우 한 쌍으로 되어 있으며 표면에 가로로 난 홈이 많고 몸에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자, 중뇌는 안구 운동, 홍채 수초 등 눈에 관련된 업무와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식욕 조절 등을 해요. 연수는 심장 박동, 호흡, 소화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사람은 대뇌나 소뇌를 다쳐도 죽지는 않지만 연수는 다치면은 뇌사가 일어나 치명적이에요. 이 연수가 머리 뒤통수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 뒤통수 부분 잘못 맞으면은 뇌사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생명 유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척수는 뇌간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뇌의 맨 아랫부분에 이루고 있으며 백색의 가늘고 긴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다. 척수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간내는 대뇌와 소뇌 사이에 위치한다. 간내의 약 5분의 4를 차지하는 시상은 감각의 대기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감각 정보가 일단 이 대기실에 모여 있다가 다음 행성지를 기다립니다. 자, 이 대뇌 피질은 대뇌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이곳에서 사고, 판단, 창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고도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져요. 이곳에서 신경세포가 140억 개나 모여있고 꾸불꾸불한 고랑처럼 흠이 파져 있고 표면에 굵직하게 나있는 몇몇 홈을 기준으로 앞쪽으로는 전두엽, 위쪽으로는 두정엽, 뒤쪽으로는 후두엽, 양옆은 측두엽으로 영역을 구분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뇌 피질이에요. 이 대뇌 피질이 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 사고력이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사고력을 하는 거지 7살 이전에 무슨 사고력 나온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두뇌 발달은 전두엽부터예요. 전두엽부터 뒤에 후두엽 순으로 이동하면서 발달을 해요. 그래서 대뇌 피질은 영역별로 맡은 업무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정되는 게 이 전두엽이에요. 가장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와 언어에 관련된 일을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정신병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정신지체하든 이런 것들은 다 전두엽 장애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두정엽은 신체를 움직이는 일과 입체 공간적 인식을 담당해요. 공간 감각을 얘기를 해요. 또 측두엽은 언어적 능력과 청각에 관련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달려있으니까는 그냥 귀를 생각하시면 돼요. 또 후두엽은 눈으로 보고 느낀 시각적 정보를 담당한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어요. 뒤통수 치면은 눈이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이 후두엽이 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 정보를 담당을 해서 어떤 것을 볼 때 그 뇌파를 보면은 이 뒤쪽 뇌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많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눈으로 받은 정보를 뭐 좌뇌로 보낼 것인지 우뇌로 보낼 것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 이 TV나 모니터 화면을 보면은 이 뇌파가 일정치가 않아요. 막 정신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유아 시기에 패드 학습이나 또 모니터 학습, 또 TV, 휴대폰 이런 시청은 아이들 뇌를 잘못 자극을 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는 이런 패드 학습이나 TV나 모니터 시청 이런 걸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1단계가 0세부터 3세까지 전 뇌가 고루 발달해요. 이거는 0세부터 3세까지는 수초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수초화 작업 동안은 뇌의 전체적인 지능을 올려야 되니까는 전부 다 일단은 자극을 해서 뇌의 지능을 올리는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 뇌가 골고루 발달해요. 그래서 이때는 푹 자는 아이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 자주 깨고 이런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발생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 나오는 원인이. 또 오감 교육으로 다양한 자극을 줘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또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랑과의 이런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되고, 올바른 식습관 이런 걸 해줘야 되고, 이때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또 학대를 했을 때 거꾸로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이를 부모의 스트레스로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자, 3세부터 6세까지예요. 이때 전두엽이 발달이에요. 그래서 학습지, 학원 교육은 두뇌 발달에 역효과가 나요. 이때 많이 하죠, 엄마들. 근데 이게 두뇌 발달에 역효과가 나요. 이때는 뭐를 하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읽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또 예절교육, 도덕교육은 이게 6세 이전에 아이한테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켰냐 안 시켰냐에 따라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면은 아이가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3단계부터 6세에서 12세 사이에요. 그러니까 6세에서 12세라는 거는 이제 자녀가 발달하는 그 시기 때, 그때부터는 언어 담당, 측두엽, 그 다음에 수학, 물리적 사고 담당 두정엽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가 수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아이가 수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나이 때는 이제 7세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수세기 같은 경우는 6세 정도 해도 되는데 7세부터 연산이 들어가는 게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리 무리 없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 교육도 원래는 이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 넘어서부터.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도 원래 이때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도 이때보다는 이제 아이가 한글을 뗀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학교 간 이후부터 하시는 게 원래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 실습, 관찰 위주의 수학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연산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연산하고 수학하고 어머니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연산하고 수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학습지 교사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연산하고 수학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이런 실험, 실습, 관찰 위주 이런 것들이 다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과학도 수학의 한 종류예요. 또 입체 공간적 사고를 발달시켜야 돼요. 이 두정엽이 공간 지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체 공간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이런 블록 쌓기, 뭐 큐브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자, 4단계 12살 이후부터예요. 12살 이후부터는 이제 뇌가 이제 이미 굳었죠. 그 다음부터 뭐를 하냐, 이 후두엽이 발달이 되면서 시각적인 거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12세 이후부터는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발달로 넘어오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패션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 해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꾸미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화려하고 멋진 연예계 스타에 빠져서 열광하는 것도 시각적인 기능이 유난히 발달된 이 시기에 뇌 발달 특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 애들이 이때부터 연예인들의 열광을 하고 그러는 게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이들을 많이 기어다니게 하는 것도 두뇌 발달에 좋아요. 요거는 유아시기겠다. 그래서 아이가 기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면서 소파나 식탁 등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아기는 두 눈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부모님들은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죠. 이후부터 아기는 점차 움직일 때마다 시야를 정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곳을 두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 과정에서 시각 자극이 먼저 이루어지고, 아기가 두 눈을 집중시켜 목적지를 정해놓고 기어가는 행동은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요. 아기가 기기 위해서 두 팔과 두 다리의 균형과 힘을 맞춰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좌우뇌 발달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좌뇌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우뇌 발달을 위한 방법은 좌우 신체를 균형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손과 발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비논리적인 상상이나 공상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상상하는 뇌를 많이 자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상하는 뇌 자체가 너무 작으면은 많이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굳이 그거를 7살 이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 유아 시기 때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감각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음악 미술 감상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미술관 이런데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뇌에 많이 자극을 하니까 이런데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는 것도 좋아요. 자, 두뇌 발달을 위한 생활 지침은 솔직한 아이가 기억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많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부모와의 이런 애착관계 형성에 의해서 아이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는 해요. 부모가 많이 혼내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많이 신경을 안 쓴다든지 이럴 때 아이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좋고, 이런 아이들이 좀 솔직한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잠을 푹 자야 두뇌 발달이 좋고 공부도 잘해요. 또 동기 유발을 시켜야 학습 효과가 좋은데, 동기 유발이라고 또 옆집 아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감을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높아요. 또 장기 기억력을 키워야 공부를 잘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거나 유치원을 갔다 왔을 때 이런 피드백을 해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저녁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력을 올릴 수 있고, 다음날 되면 어제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물어봐 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외우는 것은 좌뇌고 이해하는 것은 우뇌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왜? 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항상 설명을 덧붙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끔만 움직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 것보다 외우는 것이 더 잘 돼 있고, 아이가 만약에 우뇌형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복습을 해야 해마 기억자산장치에서 이런 기억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또 다양한 학습 내용을 비교하고 또 자신감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이네요. 좌우뇌가 고루 발달한 전뇌형이 가장 우수하대요. 사람들의 90%는 좌뇌가 발달한 오른손잡이고 대략 10%가 우뇌가 발달한 왼손잡이에요. 좌우뇌가 교차되어서 내려가는 방향이 바뀌며 각각의 오른손과 왼손을 지배해요. 그래서 좌뇌는 오른쪽, 우뇌는 왼쪽을 담당을 해요. 단 색깔을 구별하는 뇌는 좌뇌와 우뇌가 인식하는 방향이 동일해요. 즉 좌뇌는 왼쪽 방향의 색을, 우뇌는 오른쪽 방향의 색을 감지하고, 좌뇌가 발달하면 논리적, 합리적, 객관적 판단이 뛰어나고 계획적이고 구조적이며 선택형 질문을 선호하고 객관식 문제를 잘 맞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감정 자제 능력이 뛰어나요. 이 감정 자제 능력도 좌뇌에 있어요. 이름을 잘 기억하고, 다시 말해서 얼굴을 기억하는 거는 우뇌고요, 이름을 기억하는 거는 좌뇌예요. 그래서 우뇌가 망가지면은 안면 인식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분석적인 독서를 하며 확고하고 확실한 정보를 선호해요. 또 치밀하게 계획된 연구나 작업을 좋아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나 작업을 좋아하는 게 이게 좌뇌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된 연구나 작업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나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계획되지 않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뇌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우뇌가 발달하면 직관적이고 운유법이나 유추 능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이런 직관력들. 주관식 질문을 좋아해요. 이게 서술형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말 길게 하고 이런 사람들. 감정 표현을 잘하면 이름보다 얼굴을 잘 기억해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것들. 오른손잡이의 경우 90%는 좌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데, 왼손잡이는 70%가 좌뇌에서 언어 담당을 하고, 나머지 30%는 우뇌의 언어 기능에 있어요. 즉 양쪽 뇌에 언어 기능이 펼쳐져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뇌손상을 당했을 때 회복이 더 잘 되는데, 그 이유는 오른손잡이는 좌뇌에 언어 능력이 있지만 왼손잡이는 언어 능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좌뇌와 우뇌를 모두 잘 사용하는 것이 한쪽 뇌만 주로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에요. 뭐 이런 쭉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은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하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골고루하게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 시기 때 너무 좌뇌에 치우친 교육을 안 하면은, 그냥 교육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좌우뇌가 골고루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고, 6세 때까지는 아이 실컷 놀게 해요. 그리고 7세 때부터 슬슬 공부를 시작을 해도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못하게 하니까는 우뇌형 아이들이 그 억압에 짓눌려서 6세 때까지 실컷 놀게 하면은 7세 때부터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못 놀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니까는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어도 이렇게 막 놀라고 하는 거고, 부모에 의한 이 반항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부모랑과의 애착관계가 끊기게 돼요. 그래서 이 학습을 한번 잘못 시키는 것 자체가 부모랑과의 애착관계가 끊길 수가 있고, 또 첫째랑 둘째랑 이렇게 있을 때 성격이 다른 거에 대해서 부모가 분명히 선호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사이에 이런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운해형인지 잔해형인지 좀 잘 보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6세 이전에는 그냥 운해형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시고 6세가 넘어서부터 슬슬 잔해 교육을 하다가 학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잔해 교육을 해주면 되고 또 여러 이런 모니터 학습들, 패드 학습들 이런 것들은 학교 가기 전에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아이들 뇌 학습에 굉장히 더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자, 이 정도로 좀 끝내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나중에 추가 강의할 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분은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